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후 23번째 페이지. 얼굴이 딸기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열변을 토하고 가는 남자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군요. 2025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 또 곽재식 작가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참 벅차고 감개무량하다 이런 생각이 주마다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새해 마지막 날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군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방송을 하고 나면 새해 첫날에 방송을 하게 되죠. 맞아. 이번에 그렇습니다. 걸리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을 함께하게 됩니다. 일단 앞에 저희가 케이크 하나 준비했는데 네. 올 한해 고생하셨고 네. 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한번 촛불 한번 불까요? 이게 이런 의식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미리. 감사합니다. 연기가 자욱하네요. 자, 2025년의 마지막 날. 오늘 곽재식 작가와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방금 모신 이 케이크 위에 딸기가 되겠습니다. 딸기.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연말 케이크에서 이 딸기가 항상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제 고향 대전의 자랑이죠. 성심땡 딸기 케이크를 사려는 줄도 또 엄청나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오늘 곽재식 작가와 딸기란 과연 어떤 과일인가? 딸기의 과학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딸기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그렇습니까? 딸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딸기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사를 막 그렇게 잘 짓는다, 농사를 크게 짓는다 이런 느낌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 막 항상 뭐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뭐 평지가 부족하고 뭐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뭐 시골에서 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농사짓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딸기 대국입니다. 단순히 그냥 생산량으로만 따져도 세계 10대 딸기 생산국 안에 진짜요? 거의 항상 들어가고요. 와. 뭐 엄청나게 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딸기를 많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네.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품질의 딸기를 생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딸기가 잘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아니 그래서 그런가? 왜요? 딸기가 되게 좀 이상한 식물이에요. 신기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은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과일은 항상 과일이 있고 그 과일의 중심부에 씨앗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겉에서부터 이렇게 과일을 먹어 들어가다가 네. 이 중간에 있는 씨앗은 남겨놓거나 뱉어버리죠. 자두처럼. 모든 대부분의 과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감, 사과, 배, 심지어 수박까지도. 수박도 뭐 겉면에 껍질을 까고 나면 수박은 뭐 좀 씨앗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겉면에 먹을 살이 있고 중심에 씨앗이 다 박혀 있죠. 그렇죠. 복숭아 뭐 다 그렇습니다. 네. 딸기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에.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게 겉에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겉에 씨가 있고 그 씨보다 안쪽에 먹을 살이 있는 특이하네. 형태부터가 생각해보니까. 뒤집어져 있는 아주 기이한 과일입니다.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네. 아주 희한한 일단 형태부터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거 딸기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딸기 씨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씨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제목을 달고 있는 영상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겉에 그거- 촘촘히 있는 거? 그 씨가 영상 아니야? 막상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씨야. 결국 그게 씨입니다. 그래요? 결국 그게 씨인데 그게 뭐냐면 근데 네. 완전히 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하는 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면 네. 씨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씨하고 열매 부분하고 열매 부분의 그 껍데기 부분 있죠. 그런 게 다 응축되어 있는 조그마한 조각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딸기의 살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네. 이거는 보통 딴 열매의 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좁쌀 하나하나에 그 껍데기 이런 것도 다 응축돼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열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물론 대부분은 씨죠. 딱 봐도 씨처럼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그죠? 씨죠. 네, 그래서 예. 대부분은 씨인데 그 씨 자체가 다른 열매의 많은 부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배우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참 열매하고 헛 열매로 구분을 합니다. 뭐 진과와 위과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진과 위과. 네, 진짜 과일, 뭐 가짜 과일 이런 식의 말인데요. 네. 근데 뭐 가짜 과일이라고 해서 뭐 딱히 가짜는 아닌데요. 진과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냥 참 열매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냥 헛 열매 위과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 진과 진짜 과일 참 열매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대로
우리 꽃 속에서 씨앗이 맺히고 그 꽃이 지고 나면 그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 시방이라고 그냥 하죠. 시방. 그 시방이 통통하게 자라나가지고 그게 단맛을 띠게 되면서 그대로 과일이 되는 거. 이게 과육이 되는 거죠. 예, 즉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시방이 우리가 먹는 열매가 되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진과 참 열매라고 합니다. 네. 의외로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감이 진과 형태고요. 감. 복숭아가 진과의 형태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귤류. 귤. 귤류가 아마 대부분 진과의 형태일 거예요. 귤은 씨가 뭐지? 귤도 가끔 요즘에는 이제 씨앗이 없게 나오는 게 많은데 예. 가끔가다 그 과육 부분을 먹다 보면 중간에 씨가 박혀 있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헛 열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 나머지는 씨방이 아닌 다른 부분이 달콤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열매 모양이 되면 나머지들은 다 헛 열매 위과라고 합니다. 수박도 포도도 그렇습니다. 예. 뭐 사과, 배 이런 거 대표적인 다 위과죠. 예. 이런 거는 뭐 꽃밭기라고 하는 부분, 꽃의 약간 겉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게 단맛을 띠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열매 모양으로 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먹어보면 중간에 씨가 있죠. 있죠. 예. 그리고 중간에 씨 있고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좀 맛없는 부분 있잖아요. 예. 약간 좀 거칠거칠하고 맛없는 부분. 그 부분이 씨방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감이라면 그 부분이 달짝지근하게 커져가지고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맛있는 부분으로 발달하지 않고 그렇죠. 나머지 꽃 주변의 다른 부분이 사과의 과육으로 발달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예, 그런데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식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면 씨방이 부풀어 올라와서 달콤해지는 거하고 나머지 부분이 부풀어 올라와서 달콤해지는 부분이 나뉘어 있다. 과일의 종류 중에. 그래서 진과 위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위과 중에서도 위과는 어차피 딴 부분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딴 부분이 발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과도하게 이상한 형태를 가지는 게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그 진과였다면 참 열매였다면 씨방이 하나하나 변해가지고 부풀어 오를 그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감싸는 형태로 꽃받기에 해당하는 부분, 꽃 주변에 있는 부분이 큼지막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과육이 되면서 수많은 원래 진과였다면 열매였을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딸기 열매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딸기 열매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 만약에 이게 감이나 복수였다면 조그만한 과일이었을 것들이 씨앗 하나하나의 크기로 오그라들어가지고 겉면에 다 박혀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게 딸기입니다. 그 작은 열매 하나가 그룹이네요, 사실. 그렇죠. 그룹이네요. 그렇죠. 하나가 이제 뭉쳐있는 덩어리 형태를 지게 되는 그런 것이 딸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런 식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재배해서 먹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딸기가 사실은 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근데 과일입니까? 과일이 아니라 채소란 얘기도 있고. 그것도 또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딸기는 과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제목 달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뭐 토마토가 과일이냐 뭐 채소냐 뭐 이런 것도 뭐 시비거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생기냐면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분류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림부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류가 자꾸 나뉘기 때문에 뭐 이게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하게 과일인 것 같은 그런 건데도 세금 매기는 규정 때문에 뭐 과일이 아니라 과자류로 분류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다 보면 과자로. 네, 그런 경우 가끔 하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대추야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중동 지방에서 열리는 것 중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추하고 비슷한 맛 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야자나무 비슷한 곶감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말린 과자 형태로 된 게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걸로 많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루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 그 과자 느낌 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데이트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냥 대추야자가 와도 이거는 약간 과자 다루는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뭐 그런 경우 지금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근데 행정의 편의상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사적인 이유로. 그렇다 보니까 뭐 딸기는 뭐 과일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농림부에서는 이제 흔히 이런 과일류를 구분을 할 때
그 나무에서 열리는 거, 과수원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나무를 길러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기르는 거하고 아, 네. 막 밤 같은 거, 호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땅바닥에서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그런 관리 주체의 차이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면 뭐 밤하고 사과하고 딸기는 뭐 서로 다른 종류로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뭐 이런 게 생기는 것인데 크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기준이 여러 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에서 나는 산딸기랑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딸기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딸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한국에서 딸기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진짜 경이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딸기가 진짜 신비로운 작물이에요, 진짜. 너무 신비롭다.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딸기 대국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 1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우리가 먹는 딸기를 먹어본 사람이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고종 황제 뭐 이런 사람, 고종 황제까지는 어떻게 다 보면 이제 외국 사신이 바친 거를 먹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고종 황제보다 한 칸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예를 들면 뭐 철종 임금님 이런 분만 해도 예. 평생 동안 우리가 먹는 딸기라는 거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산딸기 이런 걸 먹. 산딸기 이런 것만 드셔보셨지. 철종은 또 강화도에서 엄청 드셨을 것 같아요, 왠지. 뭐 산딸기는 또 드셨을 수 있죠. 예. 심지어 네. 한 2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예를 들면 뭐 정조 임금님 시대 요 정도 시대로만 가면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먹는 이 딸기를 먹어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조 때만 해도 전 세계에 아무도 전 세계. 없었다? 그럼 이게 없었다는 거네. 놀랍죠. 이 이상 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딸기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근현대에 태어난 예, 정말 예, 기쁨입니다. 현대에 태어난 중에서도 네.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 딸기 대국, 딸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한국인 아니라도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도 한국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면 딸기 정도는 좀 먹어줘야 된다. 이 기나긴 우주의 긴 역사와 이 우주의 드넓은 공간 중에서 네. 지금 이 현대 21세기의 한국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좋은 딸기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월과 공간이 없었거든요. 한국 근현대사의 기쁨이네. 그래서 딸기를 여러분 좀 즐겨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이상은. 그러면 딸기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개량한 건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딸기 비슷한 게 과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딸기 비슷한 게 있긴 했어요. 그래요. 예. 뭐 베리류 이런 거. 그런 류 중에 딸기 비슷한 게 있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된 건 뭐냐면 칠레에서 자라던 식물 하나하고 네? 네. 그 칠레에서 자라던 식물을 이 신대륙을 열심히 탐험한 그 유럽의 탐험가들 뭐 침략자들 정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데려와가지고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탐험하고 정복하고 침략하는 돈 대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많이 신기하답시고 많이 소개를 했겠죠. 칠레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페루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니까 많이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뭐 고추도 들어오고 옥수수도 들어오고 감자도 들어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칠레에 있는 딸기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꽤나 괜찮고 맛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품질이. 네네. 그런데 아마도 프랑스의 어떤 농민들이 예. 혹은 어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던 탐험가나 학자들이 주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칠레 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나는 그러니까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는 자기 주에서 난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자라나고 있던 또 다른 딸기 종하고 두 개를 잡종으로 만든 것이 현대에 우리가 먹고 있는 딸기입니다. 이게 탄생한 게 18세기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18세기 초중반. 버지니아주와 칠레계 잡종이다. 칠레께 좀 더 중심, 그거하고 좀 더 비슷해요. 보면. 진작에 멕시코 이런 데서 만났으면 더 편했을 법한데. 그렇죠. 유럽에서 만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딸기 대국이고 우리나라가 딸기의 세계적인 명소인데 이게 칠레의 유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보면 칠레에서 우리나라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지? 그러게요. 칠레 뭐 요즘에 포도주 같은 거 좀 수입된다고 하던데 칠레에서 요즘에는 뭐 홍어 이런 것도 좀 수입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요즘 들어오고 있는데 칠레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상관이 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그 수많은 딸기들. 칠레의 그 딸기 종이 없었다면 탄생될 수가 없었던 종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제 산딸기라는 건 있었거든요. 당연히. 네. 근데 산딸기하고 딸기하고 비교적 가까운 종이기는 한데
가깝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꽤나 멀어요. 예, 꽤나 멀어요. 네. 그래서 뭐 산딸기는 진짜 약간 좀 블루베리나 뭐 라즈베리 이런 느낌 심지어 아니에요? 산딸기는 나무에서 열립니다. 예, 우리가 복분자 먹는 이런 느낌. 우리가 먹는 딸기는 풀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산딸기는 나무에서 열립니다. 나무에서 흔히 우리가 먹는 산딸기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말하는 그리고 미국에서 말하는 라즈베리하고 비슷한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하고 복분자가 비슷하긴 한데 네. 또 복분자는 또 별도의 종입니다. 어. 그리고 뭐 딴 뭐 전자제품 브랜드, 스마트폰 브랜드로도 한때 좀 유명했던 블랙베리라는 게 있었죠. 예. 블랙베리가 복분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다르긴 같은 다릅니다. 건 아니고. 예,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복분자가 잘 익어가지고 좀 빛깔이 좀 진하게 되면 좀 거뭇거뭇하게 블랙베리하고 많이 비슷해집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산딸기 계통의 산딸기하고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에요. 네.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산딸기, 복분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많이 소비를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539년 음력 5월 20일 조선왕조 실록 기록에 보면 조정에 네네. 임금님을 모시던 이 내관 한 사람이 예. 아마도 배경이 창덕궁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네. 궁궐 뒤뜰에 가가지고 산딸기를 따려고 했다, 복분자를 따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걸 왜 기록했죠? 왜냐하면 예, 예, 예. 일단 그거 하나 알 수 네, 있죠. 예, 예. 그때부터도 먹었다. 1539년부터도 임금님의 간식거리로도 복분자를 궁궐 내에서 아예 기르고 있어요. 심지어 뭐 그때 그 복분자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도 창덕궁 후원에 가면 복분자가 좀 심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럼 뭐 나중에 사람들이 좀 이게 재미로 심은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때부터 게 소비했다, 있어요. 먹었다. 그 말 질문해 주신 김에 이게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 예. 아니 내관이 왜 그거 딴 걸 왜 기록? 그게 왜 기록이 되느냐? 예, 예. 내관이 거기서 복분자를 따고 있는데 예, 예. 거기서 은수라는 사람을 발견해요. 은수요? 근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네. 뭐 임금님 친척 아니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 궁녀 이런 사람들만 궁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수라는 사람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복분자 있는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누구야? 큰일 났다. 이거 누구야? 막 도둑이다.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도둑이었던 거야. 아 실제로? 궁궐을 털로 들어온 도둑이었던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상착의가 특이해가지고 바로 들켰는데 인상착의가 어땠느냐? 예. 이 사람이 삭발을 하고 있었어요. 삭발을. 아 삭발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숨어있던 도둑이었냐면 절에 숨어있던 도둑이었어요. 절에 숨어있던 도둑인데 그러니까. 절에서 이렇게 담뛰기를 잘하는 도둑 동료를 만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도둑 팀을 결성한 거죠. 예. 그래서 담뛰기 이런 걸 열심히 연마를 한 다음에 네. 빨리 훔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진짜 연마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나중에 실록 기록을 보면 그 자기의 도둑 동료는 자기가 진짜 뛰어난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는 궁궐도 여러 번 들어왔다 갔다 했다라고 막 자랑하는 그런 도둑 동료가 있거든요. 영화 닮아야 놀자네. 그러니까 아마도 조직 범죄네 이거. 아마도 걔는 그렇게 뛰어난 연마를 잘했기 때문에 궁궐에서 안 탈출하고 걸렸죠. 이 은수라는 사람만 잡혔나 봐요. 예.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예. 진짜 이상한 건 뭐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게 뭐냐면 네. 이 도둑들이 그 원래 숨어 있었던 근거지로 활용했던 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뭐죠? 이 절을 이용해서 도둑들이 이렇게 자신의 담뛰기 기술과 도둑질 기술을 수련하던 그 근거지로 삼았던 절 이름이 뭔지 대도사. 압니까? 대도사. 소림굴이라고 해요. 소림굴. 이게 진짜 말이 이거 너무 됩니까? 정확하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림무술을 배웠나? 소림굴. 지금도 서울의 종로구에 보면 소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긴가? 예. 그래서 거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종로하고 이제 궁궐하고 가까우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소림사라는 지금 있는 그 절이 예. 뭐 이렇게 뭐 무술 연마라고 만든 절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림사인데. 예. 그죠? 네. 그런데도 하필이면 도둑들이 공교롭게도.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기술을 연마했다라는 걸 보면 복분자 따던 내건한테 걸린 거예요? 예, 놀라운 우연인가 싶은데 아, 예. 요거는 이제 본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 그래서 복분자 산딸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먹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런 일반 딸기는 먹었던 기록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딸기하고 심지어 비슷했던 것도 먹었던 기록이 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도 딸기 탄생하기 이전이거니와 네네. 탄생된 딸기 이전에 예를 들면 칠레에서 원래 야생으로 자라나고 있던 딸기의 원조가 되는 그 식물이 비슷한 게 세계 각지에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버지니아 주에도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먹었다라는 것 같은 기록은 되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중국어로 현대 중국어로 네. 예, 딸기를 자오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풀초자에다가 딸기 매자를 써서 초매라고 합니다. 초매. 이 중에서 딸기 매자 이 한자를 일본에서도 딸기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일본에서 딸기를 뭐라고 하더라? 이치고라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기 맷자를 써놓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이치고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한자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글자 쓰는 방법하고 읽는 방법이 아직도 다른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런 게 이제 일본 말에서는 이제 유머가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쓰고 뭐라도 읽는다 이런 거 유머로 굳이 쓰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중간에 꼽사리로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뭐야, 얘 갑자기. 그 딸기 맷자라는 이 글자 있잖아요. 예, 예, 이 예, 글자를 조선왕조 실록에서 찾아보면 네, 네. 조선왕조 실록의 그 많은 기록 중에 이 딸기 맷자를 딸기라는 뜻으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 딸기 맷자가 딴 한자하고 조합해서 쓰면 이끼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끼. 예, 그래서 이끼라는 뜻으로 쓴 사례가 조금 있고요. 예, 예. 그거 말고는 조선왕조 실록,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예. 전라도에 이 딸기 맷자, 네. 그다음에 매산자를 써가지고 네. 매산이라는 게 난다. 그게 뭘까? 라고 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산딸기면 산매라고 썼겠지 매산이라고 썼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딸기 매자 이산 매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현대의 학자들은 전라도에서 많이 난다는 이 매산이라는 게 뭐라고 추정을 하고 있냐면 예, 예. 우리 국 끓여 먹는 해초 중에 매생이라는 거 있죠, 해조류 중에. 매생이. 네, 매생이를 한문으로 매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차 발음 때문에 이 딸기 매자를 쓴 거지 딸기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매생이. 여러분 그러네. 매생이 뭐 이런 거 아무리 국 끓여 드셔도 거기서 딸기만 안 납니다. 당연하죠. 예. 안 납니다. 예, 예, 예. 중간에 가다 보면 그 연산군 있죠. 예. 연산군이 매산을 바쳐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딸기를 바쳐라라는 뜻의 의미보다는 네. 매생이국 매생이국을 바쳐라라고 했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것도 다 지금 딸기는 아닌 것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그런 먹던 딸기 중에 조금이라도 지금 딸기하고 비슷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는 산딸기라든가 뭐 복분자라든가 이런 거는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딸기하고 뭐 예를 들면 사과나 배보다는 딸기하고 가까운 식물이긴 하지만 딸기하고는 꽤나 먼 식물입니다. 그나마 풀에서 열리는 딸기 모양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는 작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뱀딸기라는 게 있고요. 예. 흰따딸기라는 게 있습니다. 흰따딸기. 흰따딸기라는 게 있어요. 따딸기라는 게 있고 흰따딸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흰따딸기라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딸기랑 그나마 비슷해요? 그나마 비슷합니다. 뱀딸기는 사실 별로 안 비슷. 알이 좀 작아요. 그래서 사실 별로 안 비슷하고요. 그래도 풀에서 열리는 게 어딥니까? 풀에서 열리고 그렇지. 뱀딸기니까 딱 들어도 어떤 느낌이에요? 날렵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약간 독도 있을 것 같고 먹어도 되긴 된대요. 근데 많이 먹으면 뭐 배탈 난다 이런 속설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뱀딸기도 좀 따먹었다라고 합니다. 흰따딸기는 진짜 지금 딸기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뱀딸기는 맛도 없고요. 흰따딸기는 모양은 지금 딸기하고 꽤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많이 비슷해요. 근데 흰따딸기는 주로 고산 지역에서 높은 산 지역에서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조사된 결과로는 흰따딸기 기록은 그럼 뭐 정조 시대 이전부터 있는 건가? 없어요, 잘 없어요. 없어요. 백두산 지역에서 좀 나는 것 같다. 예. 그런 개마고원의 고산지대에서 나는 것 같다. 남한 지역에서는 한라산 지역에서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흰따딸기에 대해서 있을 뿐이지. 뭐 가끔가다 인터넷 찾아보면 뭐 길 가다가 우리 집 근처에 흰따딸기 하나 있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잘 없어요. 흰따딸기만 해도. 그리고 맛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뭐 많이 먹어보셨다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데 흰따딸기도 맛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의 딸기하고 비슷한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딸기가 칠레에서 건너온 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잡종을 만들어서 개량한 게 전 세계에 퍼진 게 한반도에 들어온 게 자리 잡아가지고 20세기, 21세기 과학으로 발전을 시킨 게 너무나 잘 자리 잡아서 세계적인 딸기 대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 하나만. 예상했어요. 하시죠. 예. 그래서 딸기가 학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명. 그래서 학명 이런 재밌어. 칠레에서 자라는 야생 딸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더라? 프라가리아인가? 네? 프라가리아인가 하는 이름이 있어요. 프라가리아. F로 시작해요. 프라가리아 이런 이름인데 라틴어죠. 그래서 뭐 향기가 좋은, 프레그런스가 좋은 뭐 그런 뜻으로 프라가리아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딸기의 속명입니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스웨덴의 생물학자 그리고 이런 이름 짓는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린네죠. 린네가 프라가리아까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딸기가 지금 우리가 먹는 딸기가 개발되기 전에 그런 야생의 딸기 비슷한 종을 보고 프라가리아까지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딸기 이거는 그 린네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그 후대의 학자들 개발된 거를 보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가리아 아나나사라고 합니다. 아다나사가 무슨 아나나사는 아나나스 뭐 이런 류의 이름이 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많은 언어에서 파인애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파인애플 딸기가 우리가 뭐 산딸기가 있고 뭐 흰따 딸기가 있고 뱀 딸기가 있고 수많은 딸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학명 기준으로 하면 파인애플 딸기라고 하는 딸기가 우리가 먹는 딸기입니다. 파인애플이랑 가까워요? 전혀 안 가깝죠. 왜 그렇게 근데 좀 탐스러운 모양하고 그런 좀 어떤 맛있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프랑스 사람이 붙인 학명일 텐데요. 네. 그냥 기분으로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딸기가 들어온 거는 네. 대립되는 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좀 치열한 다툼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 한동안 여기에서 좀 치고 나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밀양이었어요. 밀양. 경남 밀양. 예, 경남 밀양의 삼랑진이라는 곳에 보면 네. 송준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 송준생이라는 분이 이분이 해방 직전 직후 광복 직전 직후에 네. 딸기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던 게 대한민국 딸기의 시작이다라고 이 지역 근처 사람들은 되게 많이 믿고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 네. 광복 굉장히 전후로. 최근이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먹던 그렇죠. 딸기는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현대의 탄생품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이고. 첫 번째 설이고 네. 그 여기 가면 막 비석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랬습니다. 예. 송준생이라는 이분의 뭐 어떤 친지와 뭐 후손 이런 사람들도 근처에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기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많이 기르기로 가장 유명한 고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삼청 아닌가? 아닌가? 시군 단위로 보면 요즘은 진주에서도 진짜 많이 하는데 진주요? 도 단위로 하면 경남에서 딸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시 단위로 하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딸기를 정말 많이 하는 곳이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 네, 예. 논산이 막 딸기에 우리가 딸기 시티다 막 스트로베리 맞아요. 필드 포레버 약간 이런 데가 예. 약간 논산에서 되게 내세우는 거거든요. 예. 아마 우리나라의 딸기 연구소도 논산에 있을 거예요. 논산에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논산에서는 이 밀양이 우리나라 딸기의 시베지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청도 지방에 돌던 속설 하나를 더 좀 믿을 만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죠? 한국 사람이 심어서 기른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유럽에서 개발해서 세계에 퍼진 딸기를 일본에서 입수해서 일본에서 기르던 사람이 네. 20세기 초에 한국에 건너와 가지고 충청도 지역에서 기른 적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것 같다. 분명히 그런 거를 암시하는 그리고 방증이 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 충청도 지역, 논산 지역 쪽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 경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에 일본 사람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네네. 재산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한 상태로 다 쫓아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경작하던 딸기밭도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왔다라고 치면 1945년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 손으로 기른 딸기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기르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말하자면 밀양설과 논산설, 예. 경남설과 충남설이 그렇지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도 단위로 따졌을 때 딸기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데가 경상남도고요.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막상막하의 어떤 라이벌 관계다. 동시대에 비슷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한 20년은 더 빠르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중립. 네, 그런데 또 밀양에서는 우리는 이 송준생이라는 이분의 명확한 이름까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막 주장을 하고 있고 치열한 어떤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 통틀어서 수출 1위가 바로 딸기라고 할 정도로 있는 딸기 강국인데요. 한편으로는 딸기 제철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딸기 제철이 과연 봄이냐 겨울이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제철이 언제입니까? 딸기의 제철이. 이게 저는 겨울로 알고 있었던 것 같긴 이게 예. 이게 과학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딸기를 그냥 재배를 하면 전통적으로 재배를 하면 근데 전통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해도 20세기 중반이죠, 그죠? 그렇죠. 전통적이라는 게 근대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후에 나온 게 전통적인 그렇죠. 거예요, 딸기는.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비교적 좀 옛날 방식으로 재배를 하면 딸기를 겨울 되기 직전쯤에 겨울 되기 전쯤에 이 딸기 모종을 사가지고 심었다가 아니면 뭐 딸기 씨앗을 심든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기르려고 하면 겨울잠 자듯이 겨울나기를 한대요. 딸기 씨앗이나 딸기를 처음에 좀 심어 놓은 게 그러면서 안 크고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면 그때부터 쑥쑥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아. 3, 4월에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전통적인 그럼 방법이었거든요. 봄 딸기가 맛있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봄딸기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딸기 제철이 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죠? 네. 봄파. 그런데 이게 겨울철 한철 동안 그렇게만 하고 봄에 한번 생산하고 마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딸기는 재배를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네.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좀 비교적 중요한 온도하고 뭐 습도, 물 이런 거를 맞춰주는 게 좀 비교적 중요한 작물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너무 열대 지방에서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추운 날씨가 있어야 됩니다. 또 너무 추우면 또 딸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추운 날씨가 한 번 왔다가 줘야 돼요. 그래서 기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딸기를 하기에 괜찮은 곳이긴 한데 좋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하니까 네. 딸기가 잘 자라나고 맺힐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춰주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우스에서. 더군다나 딸기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춥다 그러면 난방을 해주자. 네. 딸기 가격 생각하면 난방비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딸기에 대해서 특히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냉방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20세기 후반 이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딸기를 따뜻하게 해주다가 네. 만약에 딸기가 좀 추운 시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만 살짝 좀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겨울철 이렇게 지나게 하면서 네. 우리나라 겨울철 뭐 추운 거는 얼마든지 뭐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딸기를 잘 자라나게 하면 요즘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하면 딸기를 한 8, 9월 이쯤에 심거든요. 딸기 모종을 8, 9월쯤에 심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 한 11월쯤 되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여름철 될 때까지 딸기를 계속 수확합니다. 아, 여름까지? 네. 거의 1년에 반을 수확하네요. 그렇죠. 1년에 노는 달이 한두 달밖에 안 되고 그러네. 자라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두세 달 이 정도고 와. 남은 시간 동안 딸기 계속 수확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딸기 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 재배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런 시설을 잘 만들 수 있는 뭐 기계공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업 잘 발달해 있잖아요. 예. 비닐하우스에 되는 이 주 재료인 이 비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닐이라고 말은 하지만 보통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재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네네네.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화학공업도 우리나라가 탄탄하게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자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수입하는 나라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네. 대단한 거구나. 사실 뭐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뭐 비닐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수입하는 나라는 첨단 널렸어요. 과학이지. 예.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원서 시간에 했었는데 이 비닐하우스의 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거를 만드는데 지글러 나타 촉매. 그거. 맞아. 바로 그거예요. 드디어 나오네. 이탈리아 사람, 예. 독일 사람이 개발한 지글러 나타 촉매 그걸 이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인데 그거를 얇게 천 모양으로 뽑아낸 걸로 우리나라의 그 많은 비닐하우스들을 다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우스 시설 재배가 워낙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 재배하는 딸기가 그냥 노지에서 그냥 땅에서 그냥 시설이 아닌 밭에서 비닐하우스 아닌 곳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을 네. 것 같죠 일단.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아니, 배로 따지면 몇 배 정도 될 거예요. 9대1 될 것 같은데. 9대 1? 네. 100대 1, 200대 1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딸기 제철을 논하는 게 요즘은 약간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 노지에서 재배를 하면 뭐 3, 4월 봄 딸기가 제철이 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90% 이상이 노지에서 재배가 되지가 않는데 딸기 제철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네. 약간 요런 게 된 겁니다. 예. 좀 말 나온 게 좀 뜸들이시죠. 이상한 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예. 우리가 딸기를 심을 때 흙에다가 심는다고 이 너무 어이없나? 흙에다가 심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렇죠. 작물이니까 흙에다 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세계 제1의 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좀 생각해보면 이거 좀 경이로운데 이래서 우리나라 딸기 대국인 건데요. 어디 심어? 그 일단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예. 딸기를 이렇게 심으면 딸기가 아까 풀에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현대의 딸기는 근현대의 딸기는 그죠? 그러니까 풀에서 자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딸기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예.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다 고설 재배 혹은 베드 재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안 심고
화분 역할을 하는 거를 거치대 위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이 작업하기 좋은 높이에다가 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딸기를 심어가지고 길러요. 요즘 눈높이 재배네. 네. 예. 그래서 딸기 따기가 훨씬 더 편하게. 그래 이런 거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봤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그래.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네. 당연히 이거 한국 사람들은 예. 심지어 예.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가 내 땅에 있는 흙을 퍼담아 가지고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위적으로 갖다가 흙을 퍼부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흙 말고 그냥 단순한 흙 말고 더 좋은 거를 흙 대신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단순한 흙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딴 재료들을 딸기 잘 자라고 같이 깔아요. 가령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코코피트 이런 거 많이 깝니다. 코코피트. 코코피트가 뭘까요? 코코넛 껍질? 그런 거요? 코코넛 껍질 같은 걸 가공을 해가지고 진짜. 코코넛 껍질은 이게 썩을 수 있는 네. 그런 열매 껍데기니까 네. 얼마나 좋은 비료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물 빠짐이라든가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코코넛을 막 다지고 간 거를 그걸 해가지고 그런 거를 흙하고 같이 깔아가지고 거기 딸기 심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쓰레기 처리도 되고. 예. 코코넛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자라나잖아요. 예. 그래서 코코피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같은 데서 많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인도의 코코넛 농사가 잘 안 되면 우리나라의 딸기 재배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어떤 과학기술적 상상력이자 한국 사람들의 좀 뭐랄까요 어떤 의지, 근성, 네. 뭐 영혼, 뭐 약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칠레에서 뿌리가 있는 작물을 갖고 와가지고 네. 인도에서 자라나는 코코넛 빻은 거를 깔아가지고 와. 이 대 위에서 키운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세계로 1년에 요즘 1,000억 원씩 수출합니다. 야. 모든 농작물 중에 한국에서 옛날부터 잘 자라는 농작물 이상으로 수출 잘한다. 이게 네. 한국인의 근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뭘요? 아니 기왕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 흙도 깔아가지고 할 거 아예 흙 자체를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좀 상상 초월의 발상으로 갑니다. 흙 없이 한다고? 그래서 예. 이거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쯤 뭐 듣거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수경 재배라고 해가지고 용문 들어봤어요. 흙을 안 쓰고 예. 물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흙이라는 걸 배제하는 거예요. 예. 물에다가 식물이 잘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을 주입을 해가지고 예. 그 물에다가 띄워가지고 물에다가 딸기를 띄워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영양분을 더 팍팍 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예를 들면 잡초라든가 뭐 이런 흙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충 병충해. 이런 게 자기 자라나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예, 흙인 줄 알고 나 딸기 좀 먹어볼까 이러면서 해충들이 왔다 왜 다 물이야 막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유리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지. 이거를 어차피 다 시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설비를 잘 꾸며 놓으면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비료 같은 거를 뿌릴 때 굳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비료 뿌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버튼만 조작을 딱 하면 스프링클러처럼. 그렇게도 해요. 예. 그렇게도 하고 네. 아예 뿌리로 들어가는 물에다가 그냥 비료 성분을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알아서 빨아먹으니까. 그냥 뭐 양 먹이듯이 그러네. 양 먹이듯이 좀 좋은 느낌이 아닌데 하여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한 3년 전인가에 게시했던 자료를 보면 2, 3년 전에 게시했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딸기 농가들 중에서 이 흙을 거의 안 쓰는 이 수경 재배를 채택한 농가가 비율이 이미 35%가 넘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고스트버스터처럼 이거 메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토불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왜냐면 흙을 안 쓰니까 땅 위에서 띄워가지고 액체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러네요. 희한하죠. 뭐 신수불이라고 해야 되나? 희한하죠. 이게 한국 딸기 재배의 기술력입니다. 이게 거치대가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흙으로 고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니 이게 방금 이상한 거 하나만 속에 하나만인가요? 그래요? 하나만 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반개. 그러니까 반개. 근데 이거 조금 길어서 하나만 취급해야 돼요. 하나만. 시간 다 됐는데. 벌써요.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이거 안 하면 이 시간에 빨리 하세요. 하나만. 예. 근데 딸기를 기르려면 네. 하우스 작물에 이 시설 재배 작물 중에 이런 게 꽤나 많은데 시설 재배 작물들 중에 이렇게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게 꽤나 많은데 특히 딸기가 이게 더 필요해요. 딸기를 재배를 하려면 사람 말고 좀 웬만하면 꼭 같이 있어야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벌? 오!
아니, 모든 건 다 벌이 해준 꿀벌이 있어요. 꿀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뭐 사과나 배 이런 것도 다 꿀벌이 필요하긴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왜 딸기가 특히나 꿀벌이 필요한 더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그건 있느냐? 모르겠어요. 뭐 사과나 배도 뭐 꿀벌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과 배도 다 꽃이 열리고 그 꽃가루를 섞어줘야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 배 하시는 분들도 양봉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예. 그리고 뭐 근처에서 양봉업자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벌통을 빌려 오시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사과 배보다도 딸기는 좀 더 꿀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설 재배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적으로 벌이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니까 막 산에 있는 벌이 알아서 들어온다. 옆 동네 김씨 아저씨가 양봉하던 꿀벌이 우리 비닐하우스로 알아서 문 열고 들어온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따로 꿀벌을 인위적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기 하시는 분들은 꿀벌 관리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벌통을 갖다 놓는 거예요? 벌통을 갖다 놓는 거죠. 직접 벌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벌통 빌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 이 딸기 하시는 분들이 이 벌통 관리를 더 좀 신경 써서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작물들이 이 봄 여름에 많이 자라나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꿀벌의 생활 패턴하고 비슷해요. 꿀벌들이 이 꿀 빨면서 다니면서 여기서 꿀벌들이 꿀 빤다는 건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꿀벌 예. 입장에서는 꿀 성실하게 빨는 게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는 예, 뜻이에요. 예. 꿀벌들이 이렇게 꿀 빨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봄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가 열리니까. 예. 그죠? 근데 이 하우스 재배를 하는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11월에서 여름까지 그렇죠. 한다 그랬잖아. 겨울에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 벌에 의존하면 이 네. 벌들이 비실비실하거나 죽거나 잘 못 살 때 그렇죠. 이때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아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여차하면 따뜻한 곳에다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벌통을 놓고 따뜻하게 기르면서 만약에 꽃이 부족하면 설탕물을 먹여가면서 예. 그렇게 해가면서 꿀벌을 인위적으로 길러서 야. 딸기 이 밭에 딸기 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이 꿀벌 이 꽃가루를 좀 잘 섞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꿀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 딸기 사업의 좀 특징입니다. 꿀벌은 원래 비시즌인데 그때 일하게끔 됐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또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이게 꿀벌 이야기란 몇 겹이에요, 말이야. 하나만. 아직 예. 꿀벌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꿀벌이 약간은 좀 비실비실한 그런 추세가 얘기 있어요. 많죠. 예. 그렇죠? 뭐 곰팡이 끼고 예, 해서.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 꿀벌들이 이제 꽃에서 꿀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꽃 피는 시기가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꿀벌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게 있고 그렇겠다. 그리고 사람도 꽃이 많이 필 때 꿀벌통을 거기다 갖다 대줘야 되는데 예. 이게 사람도 감을 못 잡으니까. 사람도 꽃 필 때 다음 주에 벚꽃 축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벌통 들고 나가야지 했는데 눈 이번 오고 주에 막 막. 벚꽃 다 예, 피고 그쵸.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더군다나도 재밌는데 나중에 이제 꿀벌 편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꿀벌 편하네요. 예. 더군다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꿀벌이 좀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연이 딸기도 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인 딸기 대국이자 딸기 선진국으로서 이거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벌 때문에 거기서 또 포기를 안 해요. 기술로 그래서 극복하나? 한국인들이 요즘에는 뭘 개발했느냐? 뭘 개발했냐? 요즘은 아니 꼭 꿀벌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꽃가루를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곤충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비? 네, 근데 나비 같은 경우는 이 애벌레가 이파리를 너무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나비를 많이 기르는 거는 좀 손해가 있죠. 예. 그래서 나비 대신에 도입을 한 게 뭐냐면 궁금해. 도입한 게 뭐냐면 예. 뒤형벌이에요. 뒤형벌. 뒤형벌? 네, 뒤형벌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블비.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호박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뒤형벌로 분류가 되는 거 있죠. 전에 갈로아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튼튼하고 활동 잘하고 기르기 쉽고 이 꽃가루 잘 섞어주는 놈들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별도로 기르는 거예요. 너는 얘네는 원래 주력이 아니었어요. 너는 굳이 뭐 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네. 너는 딸기 재배하는 데만 역할 해다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요즘 뒤형벌 기르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딴 건 안 하고 뒤형벌만 설탕물 먹여가면서 어차피 꿀 팔 거 아니니까 설탕물 먹여가면서 뒤형벌 길러가지고
딸기 기르시는 분들이 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뭐 뒤형벌이 요즘 더 힘도 좋고 좋잖아요.라고 하면 괜찮. 실제로 그래요. 뒤형벌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사실은 뒤형벌이 너무 많이 왕성하게 활동해가지고 꽃까지 막 씹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요즘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주, 예. 그래서 뒤형벌 요즘은 파는 혹은 대여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성숙하고 있을 정도로 야, 세계적인 역시 강국은 다르다. 세계 10대 딸기 강국이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열대 아열대에서 딸기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추워야지만 딸기가 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딸기를 우리나라가 마치 망고나 뭐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그러네. 같은 거를 오. 동남아시아에 수입해가지고 이국적인 열대의 맛 이러면서 먹듯이 그렇죠. 동남아시아에서 뭐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한국 딸기를 수입해와가지고 이것이 이국적인 이것이 약간 눈밭을 구르는 딸기의 냉대의 맛. 맛인가 이러면서 딸기 인기 많습니다. 한대의 맛. 예. 동남아시아 여행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보시면 한국 딸기를 예. 딸기 하나를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꽤나 있어요. 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입맛 벌써 다시시네. 지났네. 다 못하셨구나.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짧게 하나만 더. 정리의 한마디. 예. 정리의 대사.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5분씩이나요? 뭐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정리의 본인이 대사. 생각하는 1분이 5분이에요. 그래서 정리의 대사로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딸기 대국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딸기 대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제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딸기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 중에서 한국 딸기에 원한 맺힌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그냥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 딸기 과학자들이 뭐라고 검색해요? 일본 딸기 과학자들이 왜 한국 딸기에 원한 맺혔는지 그걸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사연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딸기 대국이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제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땅이 넓은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보다도 우리나라가 딸기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딸기 현대 근현대 딸기를 개발해낸 딸기의 본고장이자 유럽 최고의 농업 대국인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가 딸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이건 진짜 신기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딸기 대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딸기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 딸기 문화. 우리가 프랑스 하면 포도주를 떠올리고 네. 뭐 캐나다 하면 어떤 단풍나무 메이플 시럽 이런 거 떠올리듯이 네. 한국 하면 딸기가 딱 떠오를 정도로 아주 최고로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딸기를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아까 뭐 딸기 케이크 뭐 이런 거 보여주셨죠. 네. 뿐만 아니라 뭐 딸기 뭐 스무디 뭐 딸기 뭐 정과 뭐 딸기 말린 거 뭐 딸기 튀긴 거 뭐 별의별 딸기 관련된 제품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거대한 약간 딸기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뭐 슬로건이라든지 뭐. 슬로건 대한 사람 대한 딸기 대한 사람 대한 딸기. 뭐 예, 좋네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경쟁하는 거 이런 것도 더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만 발달한 문화인데 빙수 전문점 이런 건 우리나라에 꽤나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거는 빙수 이런 거는 딴 나라엔 잘 없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신기하게 막 사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딸기 전문점 같은 것도 저는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생딸기도 그냥 먹을 수 있고 딸기를 이용해서 만든 온갖 뭐 주스, 스무디, 온갖 디저트 이런 것만 딱 판다. 가볼 것 같아. 뭐 이런 가볼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웬만하면 뭐 수많은 작가분들이나 제작자분들 이런 분들 뭐 한류와 관련된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만드실 때 혹은 뭐 K-팝 아이돌들의 뭐 이런 영상,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만드실 때 웬만하면 딸기 관련 장면 좀 넣어주세요. 이게 한국 아이돌이다, 한국 영화다, 한국 드라마 이런 거다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괜히 딸기 먹는 장면 이런 거 하나씩 아니면 딸기 뭐 스무디 마시는 장면 이런 거 괜히 좀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인식되게.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들도 딸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도록 그렇지. 딸기가 개발된 나라에서도 그렇지. 그런 실제로 프랑스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딸기 먹고 가는 경우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딸기가 프랑스 딸기보다 더 맛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를 떡볶이를 떡볶이라 하듯 딸기를 딸기라 그렇죠. 하게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일본이 딸기 대국에서 지금도 일본 딸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만 잠깐 제껴졌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따라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해요. 워낙에 농업 대국이니까. 일본도 한설에서 지금 벼르고 있구나. 네, 중국, 미국이 세계 딸기 1위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바짝 뒤쫓으면서 좀 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자인 나라들이 많아요. 이거를 제끼고 논산과 밀양이 손을 잡고 세계적인 딸기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딸기 사랑. 대한 사람 대한 딸기. 그렇죠. 야. 한국인의 꽃은 무궁화,
한국인의 과일은 여름에는? 아마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딴 과일 하시는 분들 싫어하시겠구나.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딸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죠.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딸기로 내세울 게 많은 나라인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자, 2025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곽재익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추 농사 짓는 금액하고 수박 농사를 짓는 금액을 합친 것보다 딸기 농사를 많이 아, 짓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멘트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수박 그렇습니다. 하시면 어떡해요? 예. 감사했습니다. 네, 곽재익 작가와 딸기의 과학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